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2018년도 제2회 고등학교 해설을 끝나면 과학 해설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검정고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처음에 말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된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학 검정고시를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출제되는 영역이 비슷합니다. 출제 영역이 나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오는 문제가 이제 계속 똑같은 영역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네. 1번 문제를 봐도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 이런 문제 계속 나왔죠. 그리고 2번 문제에서 뭐 도체, 부도체 이런 문제 또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출제 영역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는 콕 집어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력 발전이 나왔다 하면은 다음에는 풍력이 나올 수도 있고 화력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다른 발전 여러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발전을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출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역이 있으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다른 보기가 나와도 그것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한정적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나온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책이나 참고서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영역을 전체를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수월하게 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전기 생산 방식, 그러니까 발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바다를 제방으로 막아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물어봤죠. 네. 이 해수면 높이 차이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고 해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조력 발전이랑 유사한 게 조류 발전이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무엇이냐면은 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도 일어나지만 이 물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이 흐름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조류 발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열 발전은 땅 속의 열, 그리고 풍력 발전은 바람, 화력 발전은 이제 연료, 화석 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발전 방식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전기적 특성.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고 부도체는 전류가 안 통하죠. 그 사이, 그러니까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답은 2번이 되겠죠. 도핑으로 형성된 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기 전도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쵸? 반도체에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이 첨가된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불순물 반도체에는 이제 P형과 N형으로 나뉘고, 이때 전하의 운반자가 P형은 양공이 되고 N형은 전자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전기 전도가 생기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세 물체 ABC에 같은 크기 힘을 가할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 그래프로 나타냈죠. 이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공식 하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F는 MA죠. F는 MA. 여기서 F는 힘, 그죠? 힘이고, M은 질량, 그리고 A는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크기는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가 곧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네요, 지금. 그쵸? 네. 자, 여기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으니까 F는 모두 A, B, C가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물음에서는 이제 질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어요. 그쵸? 이 F는 MA라는 식을 변형시키면 A를 양변에 나누면 가속도분의 힘은 곧 질량이 되게 되겠죠. 그쵸? 네. 이 ABC 중에 이 질량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ABC의 힘은 모두 동일하고 가한 힘은 가속도에만 차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가속도가 작아야, 그쵸? 분모에 있으니까 가속도가 작아야 질량이 크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가속도가 가장 작은 녀석은 이 C가 되죠. 그러니까 C가 가속도가 제일 작으니까 질량은 가장 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답은 3번. 한 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석이 움직이며 생긴 자기장 변화로 코일의 전류가 발생하는 실험.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센서, 그러니까 감지를 하는 센서에 대한 문제죠. 네. 센서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자기 센서, 보시면 전자기 센서 있죠. 전자기 센서가 바로 이 전자기파가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이 유도 전류를 이용한 것을 바로 우리가 전자기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광 센서는 빛을 감지, 가스 센서는 기체 물질, 이온 센서는 액체 물질을 감지해줘.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화학 센서라고 말합니다. 화학 센서. 다음은 5번입니다. 자, 그림 ABC에서 높이 H, 그러니까 지금 ABC의 높이가 모두 동일한 상태죠. 이때 경사면을 따라서 공이 내려왔는데, 공이 내려오면서 지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속력으로 대해서 묻고 있죠. 자, 물체가 어떤 높이에 있다가 지면으로 닿게 되면은 높이가 지금 h지만 지면에 닿는 순간 높이가 0이 되죠. 그쵸?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특정 높이에 있을 때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쵸?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mgh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이 녀석은 중력을 나타내는, g는 중력을 나타내는 중력 가속도 상수,
H는 높이, 물체의 높이, M은 물체의 질량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닿는 순간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했던 물체가 속도를 가지게 되죠. 모두 전환이 되니까 결국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같게 됩니다. 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결국에는 높이의 질량이 모두 같다면 높이의 운동 질량이 모두 같다면 결국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높이에 의해서. 근데 ABC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에 경사면 모양이 어떻던지 간에 지면에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같게 되겠죠. 높이가 모두 같으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수돗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수돗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취수 과정은 물을 모으는 과정을 취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리고 응집을 거치게 되는데 응집 과정은 뭐냐면 물을 모으면은 물에는 이물질들이 많잖아요. 바로 사용을 하기에는. 그쵸? 그래서 이 응집제를 넣으면 이 응집제가 물질을 달라붙게 해요. 이물질끼리. 그래서 이물질끼리 서로 뭉치게 됩니다. 덩어리를 뭉치게 돼서 이물질을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응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침전 작용입니다. 침전은 이 응집을 한 이물질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게 돼서 그 가라앉힌 녀석을 윗부분에, 그러니까 바닥에 가라앉히면 윗부분은 맑은 물만 남겠죠. 그래서 이 맑은 물만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응집을 시켜서 이물질들을 걸렀지만 이제 아직 조금 남아있는 녀석들을 모래랑 자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과정이죠. 걸러내서 이제는 식수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소독 과정을 거쳐요. 소독 과정은 염소를 넣는데요. 염소 CL이죠. CL이라는 원소를 넣어주는데 CL은 우리가 염소라고 하죠. 소독을 넣어서 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쵸? 그 동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급수가 이루어집니다. 급수는 물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물을 여러 곳으로 보내는 과정을 급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A는 세균을 살균한다. 염소 오존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답은 소독.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사람의 원뿔 세포가 빛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냈다. 파장 450 나노미터인 빛을 비추면 이 빛이 가장 많이 흡수하는 원뿔 세포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사람의 눈이 색을 인식을 하려면 사람의 눈에 있는 시각 세포가 빛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쵸? 시각 세포가 빛을 인식해서 우리 눈이 감지를 하게 되는데, 시각 세포에는 원뿔 세포가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원뿔 세포가 있고 막대 세포가 있어요. 막대 세포가 있는데, 원뿔 세포는 색을 구별을 합니다. 색을 구별을 하고, 막대 세포는 밝고 어두운 걸 우리가 명암이라고 하죠. 명암을 구별하는 녀석을 우리가 막대 세포라고 해요.
이때 원뿔 세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R 원뿔 세포, G 원뿔 세포, B 원뿔 세포 있는데 한글로 말하면 R은 빨간색, 그러니까 적 원뿔 세포, G는 초록색, 그린, 그래서 녹 원뿔 세포, 그리고 B는 블루, 그러니까 청 원뿔 세포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을 볼 때 이 세 가지 원뿔 세포가 얼마나 이제 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 신호,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의 전기 신호가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네. 자, 이때 문제에선 450나노미터 빛을 비췄네요. 네, 보시면 빛의 파장이 450나노미터죠. 이때 가장 빛을 많이 흡수하는 녀석은 바로 청원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다음은 8번입니다. 우주 탄생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 중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원자핵이 생성될 때 일단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양성자, 이게 중성자죠.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중수소가 융합을 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게 되고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 1, 중성자는 중성입니다. 전하가 없어요. 그래서 8번에서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성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형태로 튜브 모양을 한 물질이다 라고 물어봤네요. 네. 그리고 열 전도성이 구리보다 뛰어나다. 네. 탄소 원자 바로 탄소 동소체 중에서 나노물질에 대해 물어본 거죠. 그렇죠? 나노물질에는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그래핀 등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튜브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나노 튜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탄소 나노물질에는 플러렌, 축구공 모양 플러렌과 그래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특징도, 모양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표는 같은 온도에서 세 가지 기체, 산소, 질소, 수소, 세 가지 기체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체들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 자, 평균 속도, 기체의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그때 이 분자들끼리 충돌을 하고 따라서 뭐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이 평균적인 속도를 바로 평균 속도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이 평균 속도는 무엇에 의존을 하냐면은 자, 온도와 분자량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속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평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 표는 같은 온도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가장 작은 녀석은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 속도를 보면 수소가 1.90km/s로 가장 빠르죠. 네. 그래서 분자량은 가장 작게 될 거예요. 10번의 답은 3번.
다음은 11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다음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는 원자 핵과 바로 이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 핵을 확대를 했네요. 그쵸? 그럼 원자가 원자 핵보다 일단 크게 되겠죠. 이때 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양성자만 또 확대를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원자 핵이 또 양성자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쿼크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쿼크. 그래서 결국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쿼크가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죠. 그쵸? 11번 답은 2번이 되고, 쿼크는 양성자에도 3개가 있고 중성자에도 3개가 있어요. 각각 3개가 있는데 이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업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게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나눠져요. 네. 이때 양성자는 쿼크가 총 3개 있죠. 보시면 3개 있는데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네. 그러면은 업 쿼크가 2개면 3분의 2 곱하기 4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플러스 3분의 4. 그리고 다운 쿼크 하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즉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 1개에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때 그래서 총 전하는 0.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초신성 폭발후 형성 그리고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별의 진화 단계라 물어봤어요. 그쵸? 자, 별의 진화 단계는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서 우리가 별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했고, 주계열성 단계의 특징은 뭐였죠? 그렇죠? 수소, 핵, 융합.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우를 2개로 나눠서 질량이 아주 큰 별,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과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질량을 가진 별로 나눈다고 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 다음에 질량이 작을 경우에는 적색, 거성 단계, 그 이후에 행성상, 성운, 그쵸? 행성상 성운 단계, 그리고 백색 외성 단계로 별이 진화를 하고, 그쵸? 질량이 큰 경우에는 그쵸? 초고성 단계, 초거성 단계를 지나면 문제에 나와 있는 초신성 단계가 돼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 이후에 중성자별이나 혹은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서 초신성 폭발 후 형성이라 했으니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겠네요.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후에
이제 별의 시체가 돼요. 별의 시체가 극단적으로 압축되어서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만약에 더 압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중력이 너무 높아서 빛을 포함한 어떤 물질도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별의 질화 단계.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 블랙홀이 되겠고요. 주기율성 적색거성은 이제 질량이 작은 별에 대한 단계고, 마지막으로 원시별은 이 주기율성 이전의 단계를 우리가 원시별 단계라고 해요. 주기율성 전 단계를 우리가 원시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 단계는 이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수축이 일어나는 단계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병원체 종류를 물었어요. 병원체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있죠. 자, 독감을 했으니까 바이러스죠. 14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 고열, 근육통이 나타난다. 바이러스에는 독감 말고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있고,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숙주가 필요하다 했었죠. 숙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균은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했었죠. 스스로. 자, 다음은 14번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구분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네요. 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구분을 하면 먼저 핵막, 핵을 싸고 있는 막이 원핵세포는 없고 진핵세포 있습니다. 그리고 DNA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DNA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개고, 그리고 선형이에요. 선형. 실처럼 선형. 근데 진핵세포는 많아요. 다수고 원형입니다. 원형. 뭉쳐있다 이 소리예요. 원형. 그리고 엽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막성 세포 소기관이 원핵세포는 없지만 진핵세포는 있다. 네.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세포 기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보솜 있죠? 리보솜이 진핵세포가 크기가 더 크고 원핵세포는 크기가 작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리보솜이 B가 더 크죠? A보다. 그쵸? 그래서 B가 진핵세포가 되겠습니다. B가 진핵세포. 그리고 A가 원핵세포. DNA도 보시면 지금 원핵세포는 선형인 거에 비해 진핵세포는 원형이죠. 그쵸? 그래서 B가 진핵세포, A는 원핵세포. A는 진핵세포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B는 핵막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진핵세포가 핵막이 있다고 했죠. 이해는 맞고, A는 B보다 세포 소기관 종류가 많다라 되어 있는데, 진핵세포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으니까 세포 소기관이 더 많겠죠, A보다. 그래서 D끝은 틀렸다.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주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주 영양소에는 탄단지가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쉽게 3번 고를 수 있고요. 물, 비타민,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영양소라고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지만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우리가 부영양소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에 대해서 묻고 있고,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감수 분열은 제1분열과 2분열이 나눠져 있죠. 1분열과 2분열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1분열이 바로 상동 염색체 쌍이 분리되는 과정이고, 2분열은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이 가가 상동 염색체 한 쌍입니다. 상동 염색체 한 쌍. 이 녀석들이 각각 나뉘는 바로 제1 감수 분열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예요. 네. 무엇을 아버지한테서 어머니한테서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는 아빠, 둘 중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제1분열이라고 합니다. 네. 자, 보기를 볼게요. 이 문제는 오류가 약간 있는데 대립 유전자 기억은 A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같은 위치에 있죠. 네. 같은 위치에 이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대립 형질은 무엇이냐? 대립 형질은 우리 쌍꺼풀 있고 없고 있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런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고, 서로 대립되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대립 형질이라고 해요. 쌍꺼풀이 있고 없고, 또 뭐 귓볼 모양, 그리고 또 혀 말기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A와 지금 소문자 A가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죠. 근데 보시면 대립 유전자 기억은 A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대립 유전자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의 대립 유전자인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죠. 근데 기억은 A다. 맞아요. 그거 일단 기억은 A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16번에 기억이 맞는 보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 오류고, 이게 맞으려면은 이 앞에 소문자 A의 대립 유전자 기억은 대문자 A다 라고 나타내야 맞는 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가는 상동염색체다. 네, 제가 상동염색체 한 쌍이라고 말을 했죠. 이연이 맞습니다. 자, 나와 다는 모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지금 보시면 상동염색체 한 쌍에서 이제 각 녀석들은 제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는 X. 그래서 16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속 성분들의 농도를 측정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네. 보기를 보시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 검사겠죠. 네. 이 검정고시에는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보면은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도 문제랑 답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7번에서
다른 방법들을 보면 소변 검사는 바로 소변 검사지에 소변이 이제 반응을 해서 색 변화를 관찰하는 그래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MRI 자기 공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진단 장치고 CT 같은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층을 촬영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단층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보여준 화면으로 이렇게 그 단층을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CT 촬영이라고 하고 X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X선. 자, 18번입니다. 순환 과정, 어떤 물질 순환 과정을 나타냈네요. 네. 근데 보시면 되게 좀 이산화탄소, CO2인데 광합성이랑 호흡이 있네요. 네. 광합성은 뭐죠? 광합성은 CO2가 포도당이랑 산소로 되는 거고 호흡은 그 반대의 작용이었죠. 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알 수도 있듯이 우리가 모두 포도당이나 이산화탄소나 바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 그러니까 이 과정은 탄소의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도 화석 연료는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연료예요. 네. 그래서 연소를 하게 되면 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생태계 내에서 바로 탄소가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3번. 탄소 순환과 또 질소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질소 순환이 있는데 질소 N이죠. 질소 순환 N2가 순환 과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그리고 이 지방산은 지방의 기본 단위예요. 지방은 지방산과 또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녹말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라고 해서 포도당이 단당류 기본 단위거든요. 단당류. 근데 녹말은 다당류라고 해서 이 단당류들이 많이 모여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 구성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항성월과 상망월을 나타내는 것이다. 항성월과 상망월을 나타내는 것인데, 달이 A에서 B까지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A에서 B까지. A에서, 여기가 A죠. A에서 B까지. 보시면 A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바로 항성월을 나타낸 것입니다. 항성월. 그렇죠? 항성월. 27.31. 그리고 B는 상망월이라 해서 29.5일이 걸렸어요. 그쵸? 자, 항성월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항성월은 달이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자, 이때가 출발 지점이죠. 지금 여기가. 그쵸? 이때 달의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자리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항성월이라고 말을 해요. 네. 지금 별이 A 지점에 왔을 때 달이 별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죠. 보시면 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별이 이동을 한 건 아니고 별은 지구에서 사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관측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은 사실 한 위치에 있지만 지구에서 보면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구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러니까 달도 지구 주위를 돌지만, 그쵸?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만 그 동안에 지구도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달이 지금 현재 별을 기준으로 이 점에 있다가 달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별을 기준으로 이 지점에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해요. 별을 기준으로 달이 한 바퀴 돈 거죠. 그때까지 지구는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고, 네. 그때 달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A 점에 오게 되겠죠. 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상망월은 뭐냐? 상망월은 달의 위상에서 망이 있었어요. 망이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직선이 됐을 때를 우리가 망이라고 했어요. 망에서 다시 망으로 위상이 한번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상망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이 일직선인 상태가 다시 되는 상태 보시면 다시 일직선이 됐죠.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망월과 항성월의 차이가 있어요. 29.5일과 27.3일의 차이, 그러니까 약 2.2일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자, 항성월은 달이 이 지점에 있지만 상망월은 이 지점에 있죠. 네. 그러니까 살짝 더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달이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또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상망월과 항성월의 차이고 약 2.2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태양계의 목성형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네요. 태양계의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죠. 지구형 행성에는 수금지,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가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목토, 천해였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목성형 토성이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반지름이 지구형 행성은 작고 목성형 행성은 커요. 그쵸? 그리고 질량이 지구형 행성은 작지만 목성형 행성은 커요. 그리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크고 목성형 행성이 작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의 수, 위성이 지구형 행성은 적은데 목성형 행성은 많아요. 네. 그리고 대기를 이루는 대기의 성분이 지구형 행성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수소 그리고 헬륨, 네.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설명 옳은 것은 목성형은 금성이 포함된다? 아니죠. 금성은 지구형, 그렇죠? 지구형 행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네, 맞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기 주성분은 질소, 산소가 아니라 수소와 헬륨이고, 평균 밀도는 지구형 행성보다 작겠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지구계의 수건, 그러니까 지구의 물에 대한 거죠.
구성을 나타냈어요. 보시면 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땅의 물이 2.8% 정도 되고요. 그쵸?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빙하가 2% 정도 있습니다. 네. 자, 기억, 해수는 수권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쵸? 97%나 있으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육수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은 빙하다. 그쵸?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하수고 그 외 기타가 있죠.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지하수는 해수에 포함된다? 지하수는 육수에 포함되죠. 육수.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 생활해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뭐였죠? 그쵸, 시상 화석이었습니다. 네.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기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지층이 언제 생성됐는지 생물이 살았던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표준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고사리, 여기 나와 있네요. 고사리, 그렇죠? 고사리, 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다를 알려주는 시상 화석이고, 그리고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아서 이제 염분이 높은 바다였다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조개도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다를 알려주고, 활엽수라는 것이 있어요. 활엽수는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침엽수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육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시상화석은 고사리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삼엽충, 화폐석, 암모나이트 이런 녀석들은 제가 말했던 시상화석과 대조가 되는 표준화석에 해당을 됩니다. 시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표준화석이고,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네. 자, 다음 24번입니다. 광물 자원이 또 나왔네요. 광물 자원은 제가 말했듯이 비금속이랑 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철은 금속광물입니다. 네. 그리고 석회석은 비금속 광물입니다. 비금속 광물로서 퇴저감 종류 일정이고 시멘트 이런 곳에 쓰이죠. 시멘트. 철은 뭐 여러 가지 건물이나 공사를 할 때 쓰이는 게 철이고 금속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구리는 금속이죠. 금속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아니죠. 금속은 제가 도체라고 했습니다. 자, 3번도 틀립니다. 24번 흑연은 연필심 재료로 사용된다. 네, 맞죠.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어서 연필심 재료로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25번 북반구 표층 해류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AD 중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 자, 위도가 뭐였죠? 위도는 바로 여러분 지구본에서 볼 수 있는 가로선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본을 보시면 세로선이랑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세로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또 반대로 가로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가로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로선은 위도, 세로선을 경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했는데,
위도는 보시면 0도부터 30도, 60도, 90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0도가 바로 적도고요. 90도가 되면은 북극이 됩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는 90도가 되면 남극이 되고, 그쵸? 네. 여기는 보시면 0도 기준으로 북반구만 나타내고 있네요. 그쵸? 이쪽이 남반구가 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자, 저위도는 위도가 낮은 부분, 그러니까 적도랑 가까울수록 저위도고요. 북극이랑 가까울수록 고위도가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려면은 A가 되겠죠. 저위도 0도 부근에서 위로 올라가는 A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 각각의 A, B, C, D에 대한 해류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 이 무역풍에 의해서 해류는 무역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D 이 녀석이 무역풍에 의한 해류고 편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해류가 이동하는 게 되는 해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이 녀석 그리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이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는 적도 북극이니까 온도가 높은 따뜻한 난류고요. 고위도는 북극이랑 가까우니까 차가운 한류입니다. 한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난류의 종류에는 뭐 쿠로시오 해류 이런 게 있고 한류에는 캘리포니아 한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수온이 높고 한류는 수온이 낮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